제가 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는 마지막 사례가 될 수는 있다는 것들이죠. 올해 잠재 성장의 절반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올해보다 내년 재정 지출을 줄이면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샥을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한국발 양적 완화, 유동성이 풍부한 사이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구조조정 사이클이 동반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 게 한국의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중국을 억압해주는 앞으로의 1, 2년의 골든타임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독립된 생태계에서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찾을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룹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주목하셔야 될 그룹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구조 재편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금 흐름이 살아있는 기업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사 중에서 계열사 중에 핵심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계열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그룹이 제 눈에는 이제 한국의 미래 책을 쓰셨으니까요. 한국 경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조마조마해지는데, 한국 경제의 마지막 골든 타임은 언제냐? 네. 왜 마지막을 또 왜 붙이시는지. 마지막이라고 굳이 또? 제가 작년 연초에 한국이 마지막 골든타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업들에게 엄청 많이 드렸어요. 네.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정부의 구조개혁은 하늘이 도우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돕고 땅도 같이 도와야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어려운 사이클인데 우리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을 이미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골든타임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불편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 지금 왜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죠. 네. 올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1%대라고 하지만 사실 2%에 가까운 1.8, 1.9, 2에 가까운 숫자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잠재 성장이 2%인데 올해 40조에 가까운 저런 큰 추경을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못 채울 거라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0.9라고 하고 있죠. 그럼 네. 사실상 리세션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잠재 성장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경제 성장률의 격차는 지금 거의 4, 5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올해도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성장률은 순환적일 수 있는데 이 순환적인 성장률을 추세적으로 낮게 만드는 건 소비, 투자, 수출, 정부 지출이 아니라 잠재 성장을 봐야 돼요. 네.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들이나 국정운영 과제들을 보면서 가장 세 가지 숫자를 주목하게 되면 첫 번째가 코스피 5천이겠죠, 당연히. 네. 이 정책 슬로건과 구호, 그리고 두 번째가 잠재 성장률 3%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AI 3대 강국인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죠. 예. 근데 이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림인데 한국은 지금 구조적인 위기가 뭐냐면 잠재 성장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지금 다 부러져 있는 거죠. 네. 차트 보시면 네. 잠재 성장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노동, 출산율, 고령화 속도, 생산인구 감소, 전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이혼율, 자살률, 노인 빈곤율 이런 것도 최상이죠. 자본? 금융은 진짜 예의 바른 애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안 흘려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죠.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로 돈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배당이 아니라 미국 투자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어렵죠. 총 요소 생산은 우리나라 기업 생산성 AI 때문에 올라오지 않아? 미국 많이 올라오는데? 맞아요. 근데 이걸 뭐가 깎아먹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또 최상인 게 있어요. 자영업자 비율입니다. 네. OECD 최상이에요.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붕괴가 제조업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이번 책에서도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엄청 위험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장 크게 드리는 아젠다는 위기를 인식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이 차트가 핵심이에요. 네. 한국의 잠재 성장의 구조적인 다운사이클은 이 구조적인 불균형 때문이에요. 경제는 기업의 수출과 그리고 한국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잘 보세요. 7, 80년부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수출, 소비, 투자가 선순환적인 상관관계죠.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하나 팍 튀어오르죠. 수출입니다.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데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고용의 창출 여력이 낮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출이 마냥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5년 평균으로 그려서 그렇지 3년 사이클로 올라갔다 빠졌다죠. 그러면 여기 빠질 때 정부는 뭘 하죠? 추경을 하고 돈을 풀죠. 그렇죠. 네.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그 확대된 대출은 어디로 가죠? 가계 부채와 부동산으로 예. 가는 비기형적인 성장이죠. 그러면 이걸 재균형하는 게 이 보라색의 역할이에요. 정부 지출이죠. 줄었나요? 줄지 않아요. 계속 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정부 정책의 실패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과거보다 좋을 수 없는 아까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그 구조적 사이클이랑 가계가 레버리지 신용을 창출한 한계에 임박한 거죠. 여기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고요. 엄청 어려운 강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국민의 의식과 지식의 수준이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갈 건지인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제가 기업만 네. 네. 말씀드릴게요. 10대 그룹사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10대 그룹사 분석해 주신 장표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이 차트에서 흥미롭게 보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10대 그룹사의 시가총액을 추세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딱 두 가지가 재밌죠. 2020년에 갑자기 레벨업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가총액이 늘어난 그룹이 세 그룹밖에 없고 올해도 시가총액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뭐고 골든타임이 뭐고 경영실기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결론을 내보면 이런 네.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은 제가 이 차트를 되게 재밌게 보면 파란색, 회색이 구분돼 있어요. 파란색이 뉴 이코노미예요. 회색은 올드 이코노미인데 무슨 기준으로 그랬어? 올드 이코노미는 선대 경영자가 물려준 장치 산업이에요. 네. 아. 그리고 파란색은 새로운 경영 오너, 재벌 총수가 끌고 가고 있는 뉴 이코노미죠. 예를 들면 반도체 파운드리, 2차 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뭐 미디어, 뭐 여러 가지 조선, 방산 이런 산업들이죠. 근데 저를 잘 보세요. 이 올드 이코노미가 잘 아시겠지만 2019년까지 다운 사이클이에요. 적자 사이클. 중국 네. 수요가 주는데 공급가 아니었죠. 근데 팬데믹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공급이 부족했어요. 네. 차화정이라는 사이클만큼 철강학 스프레드가 올라왔어요. 갑자기 국영제 현금흐름이 급격히 개선된 거죠. 2차 전지가 2020년까지 적자였게요, 흑자였게요. 적자죠. 예. 차량도 마찬가지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네. 주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고비인데 이익이 겁나게 퀀텀 점프를 하는데 멀티플이 더 크게 확장된 거죠. 그래서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때가 구조조정의 적기였어요. 올드한 산업을 스크랩하거나 고도화시키고 신경제를 중심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몇 개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기업들이 많은 부채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레벨 다운되죠. 근데 금리는 22년부터 급격히 올라왔죠. 그래서 남은 건 뭐죠? 이자 비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드릴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되게 심플해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는 마지막 사례가 될 수는 있다는 것들이죠. 그 안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숲과 나무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우리나라를 골든타임으로 보냐면 지금 정부 예산 나왔지만
제가 재정 확장의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네, 재정은 문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네, 올해 잠재 성장의 절반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올해보다 내년 재정 지출을 줄이면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샥을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확장이 진행되게 되면 이 많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의 발을 맞춘 한국발 양적 완화, 유동성이 풍부한 사이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순환적인 경기 회복 구간 내에서 중국의 구조조정 사이클이 동반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 게 한국의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중국을 억압해주는 앞으로의 1, 2년의 골든타임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독립된 생태계에서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찾을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인 거죠. 그 안에서 마지막 키워드가 들어왔는데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진행하고 네.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죠. 잘 될 거냐라는 거죠. 지금 앞서 보여주신 장표에서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기업별로 그래서 부채를 늘렸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이 확 늘어난 게 보이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음표가 드는 것이 이 상위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이자 비용은 과거 대비 얼마나 늘어 있다는 건가? 이게 매우 많이 늘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증가했어도 단기 수익은 많이 깎아먹고 있는 상황인 건지가 사실 지금 드는 생각이었어요. 이 장표를 보면 네. 이거죠. 우리나라 지금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건 이미 이너서클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지금 어쩌냐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100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7, 8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장사 16개 산업 분류에서 6, 7개 산업이 지금 거의 자본 잠식 상태죠.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동성은 많은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가죠? 우량 기업들한테만 가고 한계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이유는요, 한국은행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정부가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돈을 풀어도 이 기업들한테 직접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에 양적인 팽창, 부채의 팽창을 막는 상황에서 저는 금리 인하가 필연적인 그림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판 양적 완화의 그림이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확장을 일본처럼 길게 가져가면서 구조 재편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알인 거죠. 이때 해야 되는 구조 개혁인 것들인데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접목드려서 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룹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주목하셔야 될 그룹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구조 재편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자가 나는 사업부를 팔고 앞으로 될 산업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바보가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기업을 사가겠습니까? 안 사고 싶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룹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에비타가 살아있는 현금 흐름이 살아있는 기업을 팔아야 돼요. 좋은 기업을 그러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사 중에서 계열사 중에 핵심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계열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그룹이 제 눈에는 작년에 시가총액이 늘어난 그룹사들이에요. 전 세 개가 보이는데 SK그룹, LG그룹, 하나그룹들이에요. SK는 지금 하이닉스가 분기 3, 40조로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안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면서 중복 걸 파는데 지금 적자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 그룹사가 흑자 기업을 파는 거랑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구간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 전략은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에비타, 현금 흐름이 살아나 있는 기업을 파는 건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냐? 해야 되는 사업을 선택하는 거죠. 일본의 구조조정 사례도 그랬었거든요. 하나도 조선 방산에서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근간으로 태양광 산업을 수직 계열화 시켜버리면서 미국의 공장을 조선소처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영화된 전략을 하는 그룹사들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메리츠 그룹의 시가총액과 제조업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이 그 길로 갈 거냐는 건 엄청 어려운 선택일 거예요. 저는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알아서 구조조정해오고 맞춰서 신상 필버를 하겠다는 아주 소극적인 정책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세계 그 어떤 역사책에도 이런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처럼 한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지옥과 같은 일을 겪고 갈 건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좋은 건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보다 훨씬 더 똘똘하고 훨씬 더 선제적인 차별화를 보이는 거죠. 코스피 5천에 갈 거냐? 거기에서 확답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전 동의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개선된 기업들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 상법을 근간으로 주주환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제재가 주어지는 그림으로 보인다면 시가총액 지도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이 좌측이 코스피예요. 오늘 업데이트하면 이제 신고가 여기 돌파했네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사 주가입니다. 주가는 항상 그래요. 큰 웨이브를 만들고 한번 조정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뚫을 때는요 다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의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려는 정책 담론은 위대한 정책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강론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바꾸고 이런 그림에서는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을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기업들은 시가총액 지도의 차이의 변화들이 더 확실히 벌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땐 정부의 정책이나 대주주 양도세 뭐 50, 10 이런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밑을 보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글로벌 경제, 한국의 사업구도 재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별화된 전략 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단기의 성과에서도 올바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미국 설명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방향성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한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시청자분 댓글에 가시기 전에 좋은 얘기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화학이나 철강이나 구조조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의 감익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이익으로 메꿀 만큼 우리 체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결국 5천을 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네. 시간이 되나요? 지금 한 3분, 예, 3분 정도까지만 네. 예, 최대한 드릴 수 제가 있습니다. 네. 어느 방송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분들이 되게 큰 문매를 맞았어요. 네. 기업의 편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기업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기업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변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자본시장에서 투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본이에요. 니케이 8천입니다. 4만을 넘겼죠. 예. 네. 20년에 5배의 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아베노믹스, 지금처럼 한국처럼 재정을 늘리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성공했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자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룹사들에게 징벌적인 제재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줬고 금투세를 내리는 정책들을 통해서 자본이 유입되는 형상이에요. 이거 패단을 10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쵸.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이거예요. 첫 번째, 기업 이익의 개선에서 현금 흐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은 거꾸로 돌고 있죠. 제일 먼저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게 밸류업이죠. 네. 그리고 상법 개정입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의 성장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들이죠. 근데 뭐가 됐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의 성장을 근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니케이 보세요. 이렇게 올랐어요. 80년대 버블 경제를 뚫었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니케이의 EPS의 증가입니다. 이익도 많이 늘었네요. 그럼요. 네. 한국의 PBR 1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더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PBR이 1배냐면
제도적인 결손이나 주식 기업이 배당하는 거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장부 가치의 절반 이상이 뭔지 아세요? 철강화학 정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예요. 이 기업들이 한 배 이상을 못 받는 건 배당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적자이기 사업부기 때문에 한 배의 장부 가치를 적용해 준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룹사들은 올드 이코노미를 고부가 가치로 전환시키고 신경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구조 조정을 놔두게 되면 여기에서의 적자 사업부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게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늘과 땅이 돼서 다 같이 가야 되는 건 뭐냐면 기업의 구조 조정의 성공을 정부의 강압적인 리더십과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연함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치 산업의 추가적인 외형 확장이랑 결부된다면 갈 수 있겠죠. 근데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아니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정부의 정책, 개인 투자자의 노련한 자금의 유입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의 관점의 변화로 이제 우리의 시각이 조금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3,500포인트 이상으로 이익 성장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3,500이라면 지금 몇 프로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이동했으면 좋겠고 제 의견도 하나의 시각으로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네. 제가 쓴 책에 자세히 다 한국의 미래를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옵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씩 사셔서 좀 읽어보시면 네. 읽어보신 다음에 또 오늘 방송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에 훨씬 또 네.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분 더 해줄 수 없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